안녕하세요. 한양유마음환식내과 원장 음환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통풍만큼이나 아픈 가성 통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풍은 잘 아시죠? 굉장히 아픈 질환입니다.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픈 질환, 통풍입니다. 근데 이 통풍만큼이나 아픈 가성 통풍, 쉽게 말씀드려서 가짜 통풍이죠. 이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잘 진단이 안 됩니다. 아주 흔한 병도 아니지만 의사들도 이렇게 잘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 이런 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병은 우리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통풍처럼 막 관절이 퉁퉁 붓는다든지 무릎이나 손목, 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을 때 꼭 통풍처럼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통풍이 없던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생기면 통풍이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검사에서 통풍 그런 요산 수치가 높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 한 번 정도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병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가성통풍, 가짜통풍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슈도뉴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가성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슈도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가성 골관절염, 가성 퇴행성 관절염 그런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얘가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성 통풍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밑에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 데포지션 디지즈라고 해서 CPPD 질환이다. 우리말로는 칼슘 피로인산 침착 질환이다. 통풍은 요산의 결정이 쌓이는 병인데 이 병은 요산이 아니고 그 쌓이는 물질이 칼슘 피로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의 이름을 따서 병명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콘드로칼시노시스, 연골 스케아증이라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스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관절에. 그래서 이런 이름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이름들이 혼재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만간 이 이름도 통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학회에서 이 이름이 너무 많다. 하나로 통일하자.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냥 쓰이는 것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가성통풍이다. 또 그렇게 하고 의사들은 조금 전문적인 우리 같은 분들은 CPPD 질환이다 또는 콘드로칼시노시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성통풍이 뭐냐?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갑자기 손이 막 붓는다 또는 무릎이 한쪽이 막 부어서 퉁퉁 붓고 뻘겋게 되고 열이 나고 그런 급성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부으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손이 부어서 주먹을 쥘 수도 없고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무릎과 손이 되겠습니다. 손 전체가 붓는 거죠. 손목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다음에는 어깨라든지 엉덩이 관절, 고관절, 팔꿈치, 그 다음 발목 이런 데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주로 좀 큰 관절이 되죠. 큰 관절에 잘 생깁니다. 급성으로. 그럼 가성 통풍하고 통풍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기는 원인 물질이 다르다. 가성 통풍은 피로인산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결정을 이루어서 관절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통풍은 요산 결정이라고 해서
그 요산 결정이 통풍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피로인산칼슘은 이렇게 마른 모 모양으로 보이고 요산 결정은 이렇게 바늘처럼 쐐기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가성 통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릎이나 손에 갑자기 이렇게 뻘겋게 붓고 열이 나고 급성 관절염으로 생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 시작하는 뿌리 부근 요 관절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발 주위에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차이는 가성 통풍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근데 통풍은 65세 이상에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통풍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든지 또는 20대에서 한 40대, 50대 혈압이나 당뇨, 비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성 통풍의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증상은 급성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성 통풍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 하지만은 급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병이 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만성으로 나타날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가 혈액검사에서는 안 나오고 관절은 여러 군데가 아프고 해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잘못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관절염,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가성 골관절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급성이 가장 많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의사들도 이걸 일일이 검사를 해서 병명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급성을 보면 갑작스럽게 아주 심한 관절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뻘겋게 되고 붓고 손이 뻣뻣하고 관절 부위에 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손이 한쪽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통풍인지 그 다음에는 세균이 들어간 세균성 관절염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고 이 가성 통풍을 생각하는 경우가 좀 드물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풍은 흔한 질환이고 그 다음에 세균성 관절염은 사실은 좀 응급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하면 면역이 약하니까 이런 게 아니겠는가 추측을 해서 항생제도 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때 한 번 정도는 가성 통풍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사들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면 치료를 해도 수일 정도 만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통풍처럼 1, 2주 이렇게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성 통풍이 잘 오느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연세가 많은 고령에서 잘 생긴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65세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관절에 외상을 받은 그 관절에 잘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손을 다쳤다든지 무릎을 다쳤다. 그러면 가성 통풍이 그 부위에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 마그네슘이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우리 내분비샘 중에 부각상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항진증이 있다든지 또는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골감소증 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잘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통풍이 있는 환자한테서 가성 통풍이 잘 생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통풍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딱 부어서 왔다 그러면
의사들도 거의 100이면 한 99명은 통풍이 재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통풍의 치료와 가성 통풍의 치료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뭐 럭키하게 같은 치료를 해도 좋아지니까 통풍이겠거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퇴행성 관절, 골관절염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이런 가성 통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어렵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 건지 가성 통풍이 생긴 건지 미리 그런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뭐 항상 관절만 보는 의사인데도 마음속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진단이 되지, 안 그러면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는 제가 항상 그 진료를 보는 환자분인데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되신 남자분인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오시면 약 드리고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막 새벽같이 오셨어요. 왼쪽 손이 전체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딱 이렇습니다. 손 전체가 부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대요. 자고 나니까 이렇게 부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이렇게 손으로 잘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피검사랑 이런 걸 했더니 염증 수치는 많이 높고 이제 걱정되는 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게 세균이 들어간 세균성 관절염, 봉화지겸 또는 연부조직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세균이 들어간 질환이 아닌지 이 가장 의사들이 겁내는 질환 중에 하나죠. 잘못하면 고름 차서 나중에 큰일 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항생제하고 그런 걸 먼저 쓰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사실은 의심되는 게 있어서 이런 쪽으로 의심이 돼서 저희가 이런 병에서는 스테로이드도 좀 사용하고 해서 좀 좋아는 졌는데 생각만큼 빨리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이제 연부조직염이나 세균성 관절염은 MRI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제가 MRI를 찍으러 가시라 그렇게 해서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다행히 세균성 관절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저희가 이 가성통풍 그쪽 약을 용량을 올려서 썼더니 다행히 좋아지셨습니다. 그 종종 1년에 한 뭐 몇 번 정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저희인데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다른 데 갔으면 이건 통풍이다 뭐 이렇게 진단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세균성 관절염이다 그래서 항생제를 갖다가 계속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치료가 굉장히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종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가끔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런 병을 갖다가 이제 치료를 안 하면 환자가 일단은 너무 고통스럽겠죠.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뭐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아파서.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좋아졌더라도 다음에 또 재발하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병이 아주 흔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를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합병증 중에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칼슘, 피로인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 목 뒤에 경추 쪽에도 이렇게 침착이 되어서 이 경추통, 그 다음에 두통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CT를 찍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병이 흔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에 합당한지 의사가 의심을 딱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것이 관절액을 이렇게 천자 뽑아서 이렇게 고름이 있는 액을 뽑아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서 마른 몸 모양의 칼슘 피로인산이라고 하는 결정을 확인을 하면 확진이 되겠습니다. 통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아서 현미경으로 확인하면 확진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꼭 모든 환자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서 여기 무릎 관절인데 무릎 관절 사이에 이렇게 스케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현상을 콘드로칼시노시스라고 해서 연골 스케아증이다, 그런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일 때는 또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손목에도 이렇게 이제 스케가 보이고 있죠. 원래는 이런 것이 안 보여야 되는 건데 연골에 이렇게 스케가 침착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에서도 이런 스케가 침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 방법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야 우리가 잘못 항생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워낙에 아파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병이 가성 통풍이 아니고 세균이 들어간 거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됩니다.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치료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의사들한테 굉장히 그 크리티컬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에도 쓰이지만 콜킨이라고 하는 약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병이 만성으로 간다, 계속 재발을 한다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양상을 취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면역치료제 메소트렉세이트, 그 다음에 그 항말라리아 제제, 이런 약제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성 통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갑자기 무릎이나 손목이 퉁퉁 부어서 열이 나고 뻘겋게 되고 걷기도 힘들고 손을 주먹 쥐기도 힘들어서 통풍하고 비슷한 양상의 그런 심한 관절염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가성 통풍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 이 병을 한 번 정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이 20분이 채 안 됐네요. 지금부터 여러분 질문을 조금 소화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입니다. 42 남성이신데 고혈압, 천식, 디스크,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내과에서 프리토플러스, 아모디핀, 흡입제, 엑시마정, 거담제, 리리카 등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네, 혈압약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5월 달부터 고기를 먹거나 수분 섭취를 줄이면 엄지발가락 시작되는 부위가 아파서 신발을 신기가 애매합니다. 부위가 빨갛지도 않습니다. 요 사안은 5.5 정도로 치리 정상입니다. 5.5면 높지는 않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통풍이 잘 생기는 엄지발가락 부위가 아프다, 근데 통풍을 만드는 요산은 높지가 않다,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통풍을 만들 수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뇨제도 들어가 있는 혈압약을 쓰고 계시고 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애매한 통증이 되겠습니다. 심한 통증이 아니고, 그래서 발적도 없고 좀 애매하게 아프다,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을 때 좀 아프고 약간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 컷하게 이것이 통풍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요산을 혈압이 있으시고 하니까 한 번 정도 혈액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규칙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99%의 통풍은 요산이 결국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좀 올라가는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프다 그러시면 이제 통풍에 관계된 검사, 예를 들어서 통풍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확실치가 않네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도 그렇게 아플 수가 있긴 하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고, 너무 계속 좀 신경 쓰인다 그러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보셔도 되고, 일단은 현재
드시는 약 중에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포함된 거는 이뇨제가 없는 약으로 좀 바꿔서 조금 그러면 요산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해피라이프님인데 아버지가 통풍이 있다고 요산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데 약을 먹으면 통증은 좀 덜한데 속이 불편하다.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약을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요산 강화제가 통풍의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치료약만 먹을 때는 일반적으로 위를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치료약에 플러스 알파,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나 뭐 다른 약이 들어갔다, 콜킨이나 이런 것들 추가된 약이 있다 그러면 위장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산 강화제만 먹을 때는 위쪽으로 또는 장 쪽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개인적인 체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소화제를 먹었는데 속이 안 좋아. 나는 소화제 먹는데도 속이 안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체질이니까 정 부담된다 그러면 약을 좀 변경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그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회사가 다른 약도 있거든요. 같은 성분에 그렇게 바꿔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성분은 똑같은데 거기에 추가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 소화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인생 분이신데 60대 초반 지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셨는데 이 분이 스테로이드 약을 먹는 게 부담이라고 합니다.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처음 초기 치료할 때는 관절이 심하면 스테로이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정도 심하진 않고 스테로이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좀 부작용도 있고 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치료약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관절이 아픈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가교요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다리처럼 걸쳐서 그 시기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나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돼. 그러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서 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콜라 대신 17차 님이신데 형님이 통풍 발작을 자주 겪고 계신데 발작이 일어나면 너무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가곤 합니다. 통풍 발작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고기나 술을 피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피해야 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어떻게 술, 담배, 고기 뭐 어떻게 다 피하고 살 수가 없죠. 그죠? 친구분도 만나야 되고 또 사업상 그런 회식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내가 통풍이 있다고 술 안 먹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데, 답은 뭐 명확한데요. 하지만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이나 이런 고기류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가 힘드시면 약을 드시라고요. 약을 드시면 음식을 안 가려도 대부분 됩니다. 요즘 약이 좋아서. 그래서 약을 하루에 한 알 드시고 대신에 사회생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통풍이 안 생깁니다. 약을 드시면. 근데 약을 안 드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술 금하셔야 되고 고기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100% 통풍이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엔 차라리 약을 드시고 음식을 풀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스트 뮤직 님인데 60대 분이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을 안 가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치료가 안 되면
나중에 심각해질까요?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손목이 아프다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딱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절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이미 조기 진단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3개월 안에 치료 시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뼈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모든 게 그렇듯이 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조기 치료하면 예방이 된다. 근데 놓치면 이미 진행된 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류마티스 내과 가셔서 한번 진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연 님인데 어머니가 가슴 통풍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산 수치는 정상이었고 검사에서 칼슘 결정이 관절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통풍과 어떻게 다른가요? 치료 방법도 다른가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슴 통풍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슴 통풍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틀림없이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드문 질환이고 굉장히 생소한 질환이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에 이렇게 보면 그 석회가 이렇게 칼슘에 엑스레이에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통풍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연세가 65세 이상 여성 남성분들한테 많고 치료는요, 급성 같은 경우는 지나가고 나면 일단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필요하면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 또는 콜킨, 통풍에 쓰는 약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급성으로 생겼다 없어지면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특별히 어떤 예방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왜 칼슘 피로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관절에 많이 쌓이느냐? 이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통풍은 알고 있죠. 요산이 통풍에 가서 관절에 가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요산을 낮추는 약이 나와 있는데 칼슘 피로인산이라고 하는 걸 낮추는 뭐 몇 가지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좀 있기는 한데 그게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예방약이 아직은 없다. 식이요법도 아직은 없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한번 지나가고 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요산 수치 낮추는 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름이 가슴 통풍이라서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통풍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통풍이에요. 네. 다음 질문은 송이 엄마님인데 아버님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을 동시에 앓고 계신데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발작이 또 왔는데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약을 2가지 이상 먹으면 부작용이 클까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걱정이 좀 많이 되시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 동시에 앓고 계시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만 해도 약이 많은데 통풍 치료약도 또 드셔야 되고 그죠?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약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물 상호작용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요즘은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을 처방하고 하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다 이미 정리를 해줍니다. 의사가 다 그걸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몇 가지 빼고는 다 못 외웁니다, 저희도. 근데 고맙게도 요즘은 컴퓨터가 크로스 체크를 해줘서 약물 상호작용이 있으니 이 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저렇게 많이 쓰시면 류마티스 관절 같은 경우는 3, 4개월에 한 번 정도 또는 늦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혈액검사 하게 됩니다. 통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 간이나 콩팥 이런 것들 또는 빈혈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약이 너무 많다. 지금은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약을 조금
줄일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중에 뺄 수 있는 약을 좀 빼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희숙님의 채널님입니다. 오늘 오른쪽 무릎 밑부분이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합니다. 물론 4번, 5번 협착증 수술도 했습니다. 아파서 아주 우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것만 들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오른쪽 무릎 밑부분, 그게 갑자기 아팠다는 건지, 만져도 아프다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또는 지금 이제 4번, 5번이 요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도 아플 수가 있는데, 무릎 밑부분만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허리하고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힘줄이 붙는 자리인데 거기에 염증이 윤활망염이라고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만져서 아프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 가시면 치료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도 계속 걸어 다닐 때 아프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퇴행성이나 다른 질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까운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분이신데 가족이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으신데 발가락 통증이 심하게 와서 급히 응급실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통풍 발작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발작이 끝난 후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통풍은 아플 때는 죽을 것 같고 지나고 나면 멀쩡하니까 또 그냥 옛날 생활이 또 나오죠. 근데 이제 좀 두렵긴 하죠. 그런 거 오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응급실로 가게 되고 그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통풍 환자가 오시면요. 통풍은 통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체크합니다만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그 다음에 심혈관 쪽에 가족력이 있는지, 흡연을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이습관은 어떤지, 술은 얼마나 드시는지 그런 거 다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술은 못 끊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분 중에 나는 회사에서 주로 이 회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끊으면 영업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럼 약 드시고 통풍 안 오게 이렇게 하십시다. 술을 드시고 대신에 이제 물 많이 드시고 소변으로 음주한 것을 희석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고요. 뭐 그렇게 혈압이 있으면 혈압 조절하고 흡연,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식도 라면이나 이런 거, 또 커피 마실 때 옥수수 시럽 같은 과당 시럽 이런 것들 넣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그런 것들 다 이제 하나씩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게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약 드시는 게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면 이 정도는 수치가 높아서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네요. 그럼 생활요법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게 됩니다. 헬렌님인데 70세 여성입니다. 왼쪽 엄지손가락 마디가 아프지만 않지만 왼쪽 엄지손마디가 아프지는 않지만 살짝 부은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엄지관절이 부었습니다. 아주 약간요. 이 증상도 병원에 가서 검사가 필요한 걸까요? 엄지손가락 마디는 퇴행성 관절염도 올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이 살짝 부었다. 이제 환자분은 이제 살짝 부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퇴행성 때문에 부은 거하고 류마티스 때문에 부은 거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류마티스 때문에 붓는 경우는 거기가 약간 뻘겋게 되고 열도 살짝 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주름도 살짝 부으면서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류마티스고 퇴행성 같은 경우는 전체가 살짝 붓지가 않고 한쪽만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붓는 듯이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구분이 안 된다, 어렵다 그러시면
아무래도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흰둥이와 푸들이 님이신데 집에서 키우는 애견 이름 같아요. 아버지가 70대이신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약을 시작하면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부작용이 좀 있는지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하는 약이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1차 약, 2차 약, 3차 약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세가 많은 70세 이상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약에 대해서 이 내성이 좀 이렇게 약을 견디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장애가 있는 약이나 이런 것들 조심하고 그다음에 간이나 콩팥 이런 쪽을 좀 조심을 해서 약을 써야 되고 처음부터 약을 많이 쓰지 않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의사들도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확실하다 그러면 또 이제 치료를 안 하시면 병이 진행되어서 나중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의 부작용이 없고 그다음에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그 중간 길을 갖다가 이렇게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갖다 험하게 몰면 아무래도 쳐박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간 길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있다고 해서 치료를 못하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치료하면 대부분 잘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레님인데 엄지손가락 관절 모양은 변형이 없지만 제가 본인이 부은 것을 느낍니다. 어제부터 소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강낭 콩을 반자루를 어제 깠습니다. 네. 손가락을요, 보통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강낭콩을 반자루를 까셨으면 손가락을 계속 움직인 게 돼요. 그죠? 아니면 밤을 깠다든지 손을 계속 움직이면 그 다음날 붓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가 아니면 뭐 50대, 60대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쉬고 나면 괜찮아진다 그러면 그것은 많이 사용한 걸로 인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괜찮으실 겁니다. 그러나 일주 이상 계속 그렇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님인데 어머니가 손목과 무릎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다. 그런데 요즘 몸에 발진도 조금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발진이나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이것이 치료 약물 때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 발진. 발진은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 복용하고 일주일 내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약이 바뀌었다 또는 새로 시작했다 그러면 약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 피로감이 있다. 피로감은요,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 때문에도 생깁니다. 관절염이 심하다든지 심하지 않아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피로감은 10명 중에 한 8명, 9명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약의 부작용으로 간이 나빠졌다. 그래도 피로감을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피로감의 원인이 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진,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있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지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약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를 해서 간이나 콩팥 다른 데가 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약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스트 뮤직님인데 통풍약을 먹어도 여전히 통증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풍약을 지금 먹어도 통증이 심하다는 거는 통풍 치료약을 요산 저하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첫 번째는 약을 먹어도 이 약이 내
병을 적절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용량이 적절한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통풍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면 요산이 7이 정상인데 7보다 낮은 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치료를 합니다. 만약에 통풍약을 먹고 있는데도 6 이상이다. 그러면 약의 용량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 밑으로 낮춰줘야 통풍이 없어지고요. 다음 하나는 가장 많은 원인인데 환자분들이 약을 규칙적으로 안 드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루는 먹었다가 하루는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면 통풍이 오히려 더 잘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일단 굉장히 규칙적으로 드시라. 저는 항상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든지 점심때 먹어도 되는데 하루 중에 제일 잘 잊어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드시라고 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해놓고 식사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통풍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데도 통풍이 생긴다 그러면 통풍이 아니고 다른 병인지 그런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될 정도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 끝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못하던 질문들 제가 다 소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못 받았던 질문들 오늘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흰둥이와 푸들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통풍 발작 중에는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할까요? 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될지. 통풍에 해로운 거 먹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술입니다. 술.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것은 물. 물을 많이 먹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아주 퓨린이 많이 든 붉은 육류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됩니다. 라면 같은 거 그런 것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엠써니님인데 할록신의 대표적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할록신이라고 하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치료약이 되고요. 항말라리아 제제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할록신과 옥시클로린 이렇게 이름이 붙여서 나오는 약이고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가장 순한 면역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약한 면역 치료제. 루푸스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 약을 씁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빈혈이 생긴다든지 약간의 탈모가 있다든지 피부 발진이 있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망막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에 한두 명 정도 흔하지 않지만 망막의 변화가 문제가 뭐냐? 시력이 나빠질 때까지 미리 발견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안과 의사도 아닌데 망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록신을 쓰시는 분들은 시작할 때 안과 진료를 저희가 보시라고 하고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안과를 한 번씩 가서 이 할록신으로 인한 어떤 망막 변화가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망막에 어떤 병변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리얼421님입니다. 질문이 좀 길게 지금 해주셨네요. 42세 남자인데 요산 수치가 9라고 합니다. 9mg/dL, 7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9니까 조금 높으신 편이에요. 근데 통증은 하나도 없는데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통증이 하나도 없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고. 저는 이대로 놔두면 신장이 나빠질까 걱정인데 어떤가요?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통풍이 심한 분들은 콩팥도 나빠집니다. 그곳 내과에서는 통풍 때문에 3차 류마티스 내과에 가려고 하니까 그 길 왜 가느냐라는 식으로 진료를 해서도 안 써주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분은 그렇습니다. 요산 수치가 9라서 꽤 높아서 걱정이 되십니다. 그죠? 통풍 읽어보니까 콩팥도 나빠지고 뭐도 나빠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 아프진 않은데 이거 가서 약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담당 선생님이
아예 아직 안 가도 돼요. 뭐 안 아프면 안 해도 돼요. 이겁니다. 두 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럽이나 미국 쪽은요, 요산 수치가 9 정도 돼도 안 아프면 치료 안 해도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일본 쪽은요, 9 정도 되면 아예 안 아파도 뭐 약 먹지 뭐, 저기 9 정도 되면 나중에 이거 생길 가능성도 있고,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 콩팥도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약을 미리 줘서 치료하는 게 좋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정해진 게 아직 통풍 지침이라고 뉴마티스 학회에서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에는 그래서 의사들 나는 미국 쪽 갈래, 나는 일본 쪽 갈래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9.0은 우리가 나누는 딱 그 중간치가 되겠습니다. 9.0 이상일 때 좀 높다, 통풍 환자치고 9.0 미만일 때는 그렇게 높진 않다, 좀 기다려보자. 근데 9.0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활요법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 줄이시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고요. 혹시 비만이 있다 그러면 체중 감소 먼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요산을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9.5, 10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46분인데 제가 앞에 가성 통풍을 일찍 끝내고 여러분의 질문을 충분히 소화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다시 좀 따뜻해지긴 했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